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자리가 가정에서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문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어요. 민수 씨, 어머니 가방은 나중에 가져다 드려요. 사돈 어르신들 앞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리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셨습니다. 손바닥에는 작고 차가운 티스푼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들고 나왔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이 떨리니 뭔가를 꽉 잡아야 할 것 같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는 손끝이 제멋대로 흔들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셨습니다. 눈 아래로 내려앉은 피로, 억지로 누른 눈물, 그리고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임 씨가 그 집에 들어가신 건 아침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서지연 씨가 이번 명절은 함께 보내자고 먼저 연락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양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말에 윤정임 씨는 반가움보다 조심스러움을 먼저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부엌불을 켜두셨습니다. 잡채를 볶으시고 나물을 무치시고 국거리 고기를 다듬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맛을 떠올리며 간도 한 번 더 보셨습니다. 정임 씨에게 명절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사돈 서경호 씨와 김연아 씨가 먼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최민수 씨는 장인 옆에 붙어 앉아 웃고 계셨습니다. 윤정임 씨가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얇고 가벼우셨습니다. 일어나 맞아주는 사람도 자리를 내주는 사람도 없으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이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정임 씨만 그 사이에 끼지 못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임 씨 자리만 끝이었습니다. 상석에는 사돈 어르신이 앉으셨고 민수 씨는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차분한 얼굴로 상을 챙기면서도 정임 씨와 눈을 오래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젓가락을 드시고도 계속 물만 마셨습니다. 말을 꺼내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참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그러나 차가 나온 뒤 모든 것이 바뀌셨습니다. 지연 씨가 정임 씨 옆으로 가까이 앉으셨습니다. 민수 씨도 자세를 고치셨습니다. 사돈 부부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미리 순서를 맞춰둔 사람들처럼 동시에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윤정임 씨가 평생 지켜오신 마지막 집 이야기가 관리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올라오셨습니다. 정임 씨는 순간 귀가 멍해지셨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병원비를 모으고 빚을 갚고 겨우 버텨서 지켜낸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정임 씨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분위기가 한 번에 식으셨습니다. 사돈의 표정이 굳으셨고 며느리의 입꼬리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아픈 건 아들 최민수 씨가 그 순간에도 눈을 피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시선을 보는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요. 그 뒤로는 빠르셨습니다. 정임 씨의 말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셨습니다. 정임 씨가 일어서시자 누군가가 정임 씨의 외투가 걸린 쪽을 무심히 막아 서셨습니다. 가방은 거실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스푼 하나만 쥔 채
문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운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셨습니다. 정임 씨는 들어가시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밀어낸 날 사람은 울음보다 먼저 숨이 막히십니다. 그 밤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아직 모르셨습니다. 그 집안 정임 씨가 두고 나온 가방 깊은 곳에 누구도 예상 못한 종이 한 장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문이 닫힌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임 씨의 진짜 카드는 아직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임 씨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더 조용해질 것 같으셨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방금 전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될까봐 두려우셨습니다. 버스도 끊기고 지하철도 멀었습니다. 길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우셨습니다. 정임 씨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최민수 씨였습니다. 정임 씨는 잠깐 멈칫하셨지만 전화를 걸어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연결되면 듣고 싶지 않은 말부터 들을 것 같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사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찜질방 간판이 보이셨습니다. 들어가자 뜨끈한 공기가 목을 감싸셨습니다. 표 끊는 창구 앞에서 정임 씨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오늘은 집이 가장 먼 곳처럼 느껴지셨기 때문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탕에 들어가셨을 때 물은 따뜻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물거품이 터지는 것만 바라보셨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웃고 떠드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사이에서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리셨습니다. 정임 씨는 확인만 하셨습니다. 또 민수 씨였습니다. 연속으로 울리다 끊기고 다시 울리다 끊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자는 짧으셨습니다. 어디냐는 말, 지금 뭐 하냐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없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화면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셨습니다. 소리가 잦아들어도 잠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손에 쥔 물건이 느껴지셨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놓치지 못하고 가져온 티스푼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스푼을 쥐고 계신 채로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왜 저 집에서 내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말 한마디에 문 밖으로 나와야 했을까? 나는 왜 늘 참는 쪽이었을까? 그 질문 끝에서 이상하게도 다른 기억이 떠오르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문서함을 정리하시며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그냥 두라는,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다가오셨습니다. 정임 씨는 천천히 상상해 보셨습니다. 내 가방이 지금 어디 있는지,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지, 누군가가 훑어볼지, 혹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만질지. 생각이 그 지점에 닿자 정임 씨의 숨이 짧아지셨습니다. 정임 씨는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가방부터 찾아오자고요. 문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니 문 밖에서 받겠다고요. 그 다음 생각은 더 깊어지셨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낡은 봉투 하나가 가방 가장 깊은 칸에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나셨습니다. 정임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봉투가 뭐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으셨습니다. 그건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챙긴 것이 아니었고
정임 씨가 혹시 몰라서 넣어두신 것이었습니다. 밤이 길게 지나가셨습니다. 찜질방의 온도는 따뜻했지만 정임 씨의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지셨습니다. 울음은 다 나셨습니다. 이제 남는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새벽 처음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자마자 윤정임 씨는 찜질방을 나서셨습니다. 걸음이 빠르셨습니다. 망설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발끝에 힘을 주셨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하셨을 때 현관문 앞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문틈 너머로 인기척은 느껴지셨지만 정임 씨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시는 손이 묵직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지난밤의 굴욕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어보셨습니다. 낡은 봉투는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누가 건드렸는지는 알 수 없으셨지만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요함이 맞아주셨습니다. 이 고요함이 어제는 두려웠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지셨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정임 씨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손끝으로 봉투에 구겨진 모서리를 펴시며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서류는 몇 장이었고 글자는 흐릿하셨습니다. 지역 이름이 낯설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알아보던 땅이라는 사실이 어렴풋이 떠오르셨습니다. 그때는 멀고 허허벌판이라며 주변에서 말렸던 곳이었습니다. 정임 씨도 그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노후의 숨구멍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혹시 소유가 바뀐 건 아닌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불안하셨습니다.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실 것 같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생각 끝에 이웃 오복순 씨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복순 씨의 손자 오준혁 씨가 컴퓨터를 잘 만진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가 노트북을 들고 오셨습니다. 정임 씨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보여드리셨습니다. 준혁 씨는 말없이 화면을 띄우고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셨습니다. 프린터가 윙하고 돌아가며 종이가 한 장 나오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손바닥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소유자 항목에 찍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윤정임. 정임 씨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보셨습니다.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눈이 흐려진 건 아닌지.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임 씨의 이름은 아직 그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종이가 흔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TV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셨습니다. 지도 화면이 잠깐 지나가셨습니다. 정임 씨는 본능적으로 일어서셨습니다. 화면 속 지도에는 붉은 표시가 넓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개발, 확장, 산업단지, 교통망 같은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임 씨는 종이에 적힌 지명과 뉴스 화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정임 씨는 계산기를 꺼내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셨습니다. 어제 문 밖으로 밀려난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쉽게 밀리지 않겠다고요. 정임 씨는 그날 아침 알게 되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주인이었음을요. 윤정임 씨는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과 예전에 거래가 있었던 중개인 배만재 씨를 떠올리셨습니다. 말이 투박해도 속임수 없이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분이라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임 씨는 전화를 거셨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이 커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결국 손잡이를 잡으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배만재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배만재 씨는 서류의 몇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핵심만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내 이름이 확실히 살아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만재 씨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임 씨에게 필요한 말만 남기셨습니다. 첫째, 절대로 급하게 티내지 말 것. 둘째,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말 것. 셋째, 특히 가족에게는 더더욱 말하지 말 것. 정임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설날 밤 그 문이 닫히던 장면이 떠오르셨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기억이 또렷해지십니다. 정임 씨는 그 또렷함을 믿기로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 씨는 주변 풍경을 유난히 자세히 보셨습니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오래된 가게 간판들. 평소에는 지나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주며 버텨왔는지 그 삶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들어오셨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셨습니다. 문을 열자 오복순 씨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감사 인사를 올리며 안으로 모셨습니다. 복순 씨는 앨범을 흘끗 보다가 탁자 쪽을 한 번 더 살피셨습니다. 정임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서류는 숨겨두셨지만 사람은 기척으로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요. 복순 씨의 시선이 정임 씨의 얼굴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순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소문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다는 것을요. 정임 씨는 웃으셨지만 속은 바짝 마르셨습니다. 대답은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 복순 씨의 호기심을 흘려보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눈빛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마음속으로 계산하셨습니다. 복순 씨가 한번 입을 열면 그 이야기는 민수 씨 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정임 씨는 그 밤 깨달으셨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소문이고 소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윤정임 씨는 잠을 설치셨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몇 번이나 깨어나셨습니다. 복순 씨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정임 씨는 누구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보려 하셨습니다. 사람은 선의로도 말하고 호기심으로도 말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을 수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순서라고요. 먼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요.
정임 씨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확인하셨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겹 가라앉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셨습니다. 목을 적시며 생각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요. 설날 밤처럼 정리라는 말로 다가올지요. 부드럽게 말하며 결국 내 몫을 줄이라고 할지요. 정임 씨는 그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날 오전 며느리 서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정임 씨는 바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다시 울리고 또 울리셨습니다. 정임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받으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확신하셨습니다. 지연 씨의 친절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요. 통화가 끝난 뒤 정임 씨는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속이 시끄러우셨지만 겉은 조용히 유지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임 씨는 노트를 꺼내 할 일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확인할 것, 상담할 것, 움직일 것, 숨길 것. 정임 씨는 배만재 씨에게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정임 씨는 그 순간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평생 천천히 살던 분이 이제 빨리를 선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집안 정리도 시작하셨습니다. 옷장 문을 여시고 오래된 옷들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셔츠도 보이셨습니다. 정임 씨는 잠깐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오셨지만 오늘은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뒤돌아볼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정임 씨는 거울 앞에 서셨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셨지만 눈빛은 전날과 다르셨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다시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정임 씨의 심장은 더 빨리 뛰셨습니다. 배만재 씨가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임 씨는 핸드백에 봉투를 넣으셨습니다. 등기 서류도 함께 챙기셨습니다. 핸드폰도 넣으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지만 이번에는 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어 나오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임 씨 인생의 속도가 바뀌는 날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정임 씨는 손잡이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셨습니다. 누군가 이미 와 있는 듯 하셨습니다. 정임 씨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여셨습니다. 문 안쪽에는 배만재 씨만 있는 게 아니셨습니다. 정임 씨의 미래를 사려는 사람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임 어르신 맞으시죠? 남도훈입니다. 배만재 씨가 말씀하신 그 땅, 오늘 바로 진행 가능하실까요? 어르신, 너무 걱정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을 닫자마자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의자에 앉으시며 손바닥을 무릎에 꼭 붙이셨습니다. 손이 떨리시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배만재 씨는 평소처럼 툭툭 말씀하셨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도와 서류가 정돈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남도훈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보여주시고 필요한 절차만 또렷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들어온 곳이 되돌아가기 어려운 길목이라는 뜻처럼 느껴지셨기 때문입니다. 서류 첫 장을 넘기시는 순간 윤정임 씨는 마음속으로 숨을 3번 나누어 쉬셨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 지급 방식.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만재 씨는 옆에서 문장을 끊어 읽어주시며 중요한 부분마다 손가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되 끝까지 표정을 아끼셨습니다. 기쁨이 먼저 튀어나오면 그 순간부터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셨습니다. 가방 안에서 진동이 길게 이어지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어제부터 반복되던 그 사람, 최민수 씨였습니다. 윤정임 씨는 손끝이 잠깐 굳으셨지만 바로 시선을 서리로 다시 돌리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다시는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진동이 멈췄다가 잠시 후 또 울리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가방을 살짝 옆으로 밀어 소리를 최대한 눌러두셨습니다. 남도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배만재 씨가 물 한 잔을 조용히 밀어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물을 한 모금 삼키시고 다시 문장을 읽으셨습니다. 글자가 순간 흐릿해지셨지만 눈을 비비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속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장까지 확인하셨을 때 도장을 찍는 순간이 오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도장을 쥔 손을 허공에 잠깐 멈추셨습니다. 머릿속에 설날 밤 복도 장면이 번쩍 스치셨습니다. 문이 닫히던 소리, 쥐고 있던 티스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의 얼굴. 윤정임 씨는 그 기억을 힘으로 바꾸셨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탁 하고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방 안에 남으셨습니다. 배만재 씨도 확인 도장을 찍으셨고 남도훈 씨가 서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윤정임 씨는 땅이 팔렸다는 사실보다 내 이름으로 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셨습니다. 남도훈 씨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받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낯설게 묵직하셨습니다. 그 무게는 돈의 무게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겠다는 결심의 무게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벤치에 앉으셨을 때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줄지어 찍혀 있었습니다. 윤정임 씨는 아직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는 순간 다시 예전의 윤정임 씨로 끌려갈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초인종이 울리셨습니다. 최민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을 한번 훑고 서랍 쪽을 한 번 더 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눈빛이 낯설게 차갑다고 느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차분히 주전자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컵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힘을 잃는다는 걸 오늘 배우고 계셨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무슨 일 있으신지,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지. 윤정임 씨는 짧게만 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더 캐묻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힌 뒤 윤정임 씨는 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넘기셨습니다. 다만 확실해지셨습니다. 소문은 이미 민수 씨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을요. 윤정임 씨는 그날 밤 봉투를 숨기며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주말에 꼭 뵙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그냥 걱정돼서요. 며느리 서지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윤정임 씨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불편하셨습니다.
설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문 닫히는 소리를 잊을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투는 바뀌어도 사람의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일은 드물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택배가 도착하셨습니다. 포장을 열자 과일이 가지런히 담겨 있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끊겼던 선물이었습니다. 윤정임 씨는 과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를 다시 덮으셨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마음이 서늘해지셨습니다. 곧이어 또 택배가 오셨습니다. 이번엔 포장이 더 단단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손끝으로 테이프를 뜯으며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친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주머니를 위한 것인지요? 전화도 늘어나셨습니다. 아들 최민수 씨가 먼저 전화를 하셨고 며느리 지연 씨도 곧이어 전화를 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통화가 길어지지 않게 조심하셨습니다. 질문은 늘 비슷하셨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무엇을 알아보시는지. 안부처럼 들리지만 방향은 항상 확인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제야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복순 씨의 소문이 민수 씨에게 도착한 뒤 가족의 관심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엄마의 움직임으로 옮겨왔다는 것을요. 윤정임 씨는 밤늦게 노트를 펴셨습니다. 이번에는 할 일을 적는 방식이 달라지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서와 증거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메모를 남기고 날짜와 시간을 적으셨습니다. 질문이 반복되면 반복된다는 표시를 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흔들려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복순 씨가 또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웃음은 여전하셨지만 눈빛이 더 빠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순 씨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수 씨가 요즘 자주 오냐고요? 윤정임 씨는 그 질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읽으셨습니다. 동네의 관심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임 씨는 복순 씨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윤정임 씨는 배만재 씨에게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요. 배만재 씨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법으로 묶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요. 윤정임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설계도를 그릴 시간이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임 씨는 침대맡에 휴대폰을 두시며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전화는 마음으로 받지 않겠다고요.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받겠다고요. 윤정임 씨는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들켰기 때문에 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 집을 한 달 안에 내놓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윤정임 씨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땅을 정리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가 집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는 순간 윤정임 씨의 남은 안전지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소개받은 부동산 대표 이철수 씨를 만나셨습니다. 이철수 씨는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셨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확인하시고 벽면을 살피고 동선을 체크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셨습니다.
기억들이 방마다 붙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윤정임 씨는 추억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추억보다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철수 씨는 숫자를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숫자를 보며 마음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굴러가시는 걸 느끼셨습니다. 이 돈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생기겠다고요. 누군가가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다고요. 윤정임 씨는 조건을 하나 더 내걸으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이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확답을 들으시고 그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옷장을 여셨습니다. 입지 않는 옷과 남편의 옷과 기억이 묻어있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하나씩 접어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손끝이 잠깐 멈출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그러나 윤정임 씨는 그때마다 다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문을 닫던 소리를 떠올리셨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윤정임 씨를 앞으로 밀어주는 신호가 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임 씨는 변호사 강서아 씨에게 상담 신청을 넣으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길지 않게 적으셨습니다. 생전 재산 처분, 가족 간 분쟁 가능성, 공증과 기록. 윤정임 씨는 법을 칼로 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방패가 필요하셨습니다. 며느리 서지연 씨의 연락은 더 자주 오셨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다정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통화 내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적어두셨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어디를 확인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이야기를 꺼내는지요. 윤정임 씨는 더 이상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관찰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늘 같은 곳으로 흘러가셨습니다. 집에 계신지, 밖에 나가시는지, 누굴 만나시는지. 윤정임 씨는 짧게만 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윤정임 씨는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으셨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내 방식으로 만들 것. 내가 불려가서 당하지 말고 내가 불러서 정리할 것. 윤정임 씨는 다음 페이지에 날짜를 적으셨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면 가족은 엄마가 아니라 상대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감정으로 싸우시면 지치십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순서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록과 절차입니다. 강서아 변호사는 단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조금 내려가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대신 흥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해지는 길을 또렷하게 안내해주는 느낌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상담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셨습니다. 땅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중인지, 가족이 어떤 질문을 반복하는지. 강서아 변호사는 윤정임 씨가 가져오신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셨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상황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택배가 계속 오셨습니다. 선물이 늘어날수록 전화도 더 다급해지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통화를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은 짧게, 감정은 낮게 유지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해하지 않기, 흔들리지 않기, 설명하지 않기. 윤정임 씨는 마침내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밖에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가족이 익숙한 장소에서는 윤정임 씨가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윤정임 씨는 아들 최민수 씨에게
사돈 서경호 씨와 김연아 씨도 함께 오시라고 전하셨습니다. 상대가 많아질수록 윤정임 씨는 오히려 담담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선언의 날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전날 밤 윤정임 씨는 테이블에 작은 봉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게 정하셨습니다.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봉투를 보며 잠깐 웃으셨습니다. 평생 큰 돈을 아끼며 가족에게 흘려보내던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옷도 고르셨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일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단정한 셔츠와 얌전한 재킷을 걸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시고 입술에 연하게 색을 올리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스스로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라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조용해지셨습니다. 설날 밤처럼 손이 떨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선명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잠들기 전에 노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머릿속에 새기셨습니다.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 다음 날 윤정임 씨는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방 안에서 흔들릴 사람은 윤정임 씨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요. 엄마, 왜 변호사까지 부르셨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정임 씨, 오늘은 좋게 얘기하자는 자리 아닙니까? 식당 방은 조용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문을 열어두고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상석은 일부러 잡으신 자리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끝자리에 밀리면 그날의 결말이 흐려질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강서아 변호사는 윤정임 씨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류 가방은 닫혀 있었지만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셨습니다. 최민수 씨가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뒤이어 서지연 씨가 들어오셨고 사돈 부부도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앉으셨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따뜻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우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급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숟가락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 느린 속도가 윤정임 씨의 힘이 되셨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먼저 지는 걸 윤정임 씨는 이미 배워버리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준비해 오신 작은 봉투를 꺼내어 최민수 씨 앞에 놓으셨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멈추셨습니다. 지연 씨의 눈빛이 봉투 위에서 흔들리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봉투를 열어보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민수 씨가 스스로 열게 두셨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을 확인하셨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그 순간 무겁게 내려앉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제야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해드렸는지 숫자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흐름으로 말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렸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의 문턱이 점점 낮아졌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설날 밤 그 낮아진 문턱을 너희가 발로 넘겼다는 사실을요. 서지연 씨가 목소리를 올리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서아 변호사가 짧게 정리하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윤정임 씨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점을요. 최민수 씨의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사돈 서경호 씨도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날 밤과 달리 오늘 윤정임 씨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겠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하겠다고요. 그 전까지는 내 삶에 손을 얹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이셨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를 지켜달라고요. 방 안은 한동안 조용하셨습니다. 최민수 씨의 눈이 흔들리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그 흔들림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리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되돌아가는 순간 다시 그 복도의 윤정임 씨로 돌아갈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윤정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밥값은 미리 계산해 두셨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셨을 때 바깥 공기가 맑으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손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셨습니다. 그 후로 윤정임 씨의 삶은 바뀌셨습니다. 집은 정리되었고 새 거처는 작지만 환하셨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하나씩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쑥스러우셨지만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봉사도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민수 씨가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윤정임 씨는 문을 반쯤만 여셨습니다. 차 한 잔을 내어드리셨습니다. 그게 윤정임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지도 예전처럼 모두 내어주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윤정임 씨는 이제 아셨습니다. 가족이 준 상처를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를 먼저 지키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